예,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조선은 신분제 국가였습니다. 그 사람 신분이 무엇이냐는 머리에 쓴 모자만 봐도 한눈에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반들은 갓을 썼습니다. 저 갓이라는 것은 제주도에 뛰어다니는 조랑말 꼬리, 말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양반이 일생에 한 번 갓을 벗고 패랭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갓 쓴 사람, 패랭이 쓴 사람 많이들 보셨죠? 요 패랭이라는 것은 대나무를 깎아 만든 대깨비를 엮은 것입니다. 양반이 언제 갓을 벗고 패랭이를 쓰냐면 부모님 장례식 때입니다. 살아생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인입니다. 내가 불효자입니다.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참 자식들 마음속에 아유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회한이 들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죄의식을 느끼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죄인이라는 뜻으로 머리에 쓰는 게 패랭이에요. 그런데 조선의 신분제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백정들은 양반이 부모님 장례식 날 딱 한 번 쓰는 패랭이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고 다닙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백정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인이란 뜻입니다. 백정 그러면은 소잡고 돼지 잡는 도살업자를 연상하게 됩니다. 도살업자가 백정이었는 게 맞는데 사실은 백정은 훨씬 다양했고 숫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뱃사공, 사냥꾼, 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뭐 명품 백, 구두 이런 거 가죽으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 가죽 세공업자들, 옛날 가정에서 많이 쓰던 버드나무로 만든 물품, 이 가정 살림살이에 필요한 용기 만드는 기술자들, 또 요즘 말로 하면은 탤런트, 영화배우, 가수에 해당되는 제인과 광대, 사냥꾼, 뱃사공, 탤런트, 각종 기술자들, 소잡고 돼지 잡는 도축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몽땅 다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으로 대표되는 천민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조선 중기 한 1500년, 1600년 요때 조선의 인구를 보면요. 양반은 아무리 많아도 5%가 안 됩니다. 수도 서울에서는 거주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천민이었어요. 그냥 상놈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아래 것이었습니다. 또 백정들이 어디 많이 살았냐면은 지리산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리산 주변 마을을 살펴보면요. 주민이 5천 명이다. 그러면 3,500명, 70% 이상은 백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서 짐승들을 잡는 사냥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 다 백정이었어요. 백정 숫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차별을 당했어요. 갓을 쓰느냐 패랭이를 쓰느냐 이것 때문에 폭동이 난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순조 임금 9년 1809년에 개성에 사는 백정이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는 누구나 특별하게 입죠. 남자들은 턱시도, 여자들은 아주 멋진 웨딩 드레스를 입습니다. 백정 신랑이요. 일생에 한번 장가 가는 날 꼭 쓰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반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갓입니다. 양반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건데 백정은 한 번도 쓸 수가 없으니까요. 이 백정 신랑이 자기가 일을 도와주던 마음씨 좋은 양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일생에 한 번 장가 가는데 갓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 양반이 갓을 빌려줬어요. 백정이 갓 쓰고 장가 가다가 그만 다른 양반한테 들켰습니다. 개성에 있는 양반들이 격분을 해갖고요. 결혼식 날 그 신랑을 두들겨 패서 불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화가 안 풀려갖고 개성 지방에 사는 백정들의 집이 200채가 불태워져요. 양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쓰는 갓인데 그걸 백정이 딱 하루 썼다 그래갖고요. 집 200채가 불태워졌습니다. 조선 말기쯤 가보면요. 백정 입짓기 놀이. 이 놀이라는 게 사람 입을 찢는 놀이라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이런 게 유행합니다. 그 어떤 거냐면요. 한 평민한테 양반한테 그런 게 아닙니다. 상놈한테 상놈 중에 제일 낮은 상놈인 백정이 60세쯤 된 백정이
40세쯤 된 상놈에게 자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60대신 어르신이 40대 장년한테 자네가 말이야 이보게 자네 내 말 좀 들어보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백정이 양반한테 한 게 아니라 백정이 같은 부류 백정보다는 좀 높았던 상놈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놈이 열받아갖고요 감히 백정놈이 나한테 자네라 그랬다. 밤에 그 집에 쳐들어가갖고 잠자고 있는 백정 일가족 7명의 입을 찢어놨어요.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요 수백 명의 백정의 입이 찢겨졌습니다. 백정 입 찢는다고 누가 경찰이 수사한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참 신분 때문에 신분이 낮은 사람은 그저 낮은 신분으로 태어난 게 죄라서 엄청나게 피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유교 조선에서 양반 상놈 차별했어요. 또 누굴 차별했을까요? 남자, 여자를 차별했습니다. 로버트 제이콥 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강원도에 처음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강원도 산 있고 그래서 교통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시절에 도로도 없던 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그 강원도 험한 산길을 누비면서 40개의 교회를 세우신 강원도 복음화의 아버지십니다. 자전거를 타고 설악산까지 올라가셨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전거 타고 한계령도 넘으시고 대관령도 넘으시고 왜냐하면 그때는 다 걸어 다녀야 되니까 걸어가는 것보단 자전거 타는 게 편했겠죠. 이분이 정말 조선을 사랑하셨어요. 조선에서도 가난한 산골 지역 강원도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굶주린 사람 먹여가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을 참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기록을 남기셨어요. 뭐냐면요. 딸을 낳으면 아들, 딸 부모 입장에서는 다 이쁘지만 특히 딸아이들은 이 여자애들이라 이쁜 짓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 예쁜 딸을 낳고 조선 사람들은 이름을 정말 이상하게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sorrowful이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슬픔이 뭐 이런 이름이 되겠죠. 그 이쁜 딸을 낳아놓고 애 이름을 sorrowful이라는 뜻의 뭐뭐뭐라고 짓는다는 거예요. 이 로버트 제이콥 무스 선교사님이 말한 그 당시 조선의 제일 흔한 여자아이 이름 뭐였을까요? 그걸 이분이 영어로 sorrowful이라고 번역했어요. 뭘까요, 여러분? 여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섭섭이에요, 섭섭이. 이놈이 태어날 때 뭐 하나 달고 태어나야 되는데 아들 낳기를 원했는데 딸이 태어났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하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종종 sorrowful의 의미를 갖는 섭섭이로 부르기로 해서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어린 것은 자신이 가족에게 슬픔을 가져왔다고 되새길 수도 있을 것이다. 여자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 조선시대는 그게 죄였어요. 그 섭섭이라고 부를 때마다 어린애는 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는 섭섭하셨구나.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서운함, 슬픔을 가져다 줬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부모들은 딸들을 영원한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딸들을 어렸을 때 팔아버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들 어린 아내들은 그러니까 일찍 결혼시켜갖고 시댁에 팔아버리는 거죠. 문자 그대로 시댁에 끌려온 노예들이다. 방앗간에서 식량을 준비하고 그 집안에 노비가 있었더라면 노비에게나 맡겼을 온갖 종류의 집안일을 다 맡게 된다. 여인은 단지 소녀의 연장이나 완성품에 불과하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외에 다른 아무 이유 없이 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가해진 멸시가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도 항상 따라다닌다. 지금은 한국이 남녀 차별이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초등학교 여자아이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야, 너 여자라고 딸이라고 차별당한 적 있냐? 물어보면요. 저희 나이 또래 지금 한 40대 중반 된 제 친구들 물어보면은 10명한테 물어보면 뭐 9명 10명이 다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한 게 늘 있죠. 그거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은 물어보면 그런 적이 없다는 애들도 꽤 많아요. 한 10명 가운데 7, 8명은 뭐 그런 왜 차별해요? 뭐 이상한 아저씨 이상한 거 물어보네? 막 저한테 이래요. 이렇게 지금은 많이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됐습니다마는 이때만 해도 이게 여자라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된 다음까지 계속 멸시당했다는 거죠. 양반 상놈 차별하고 남자 여자 차별하는 게 대한민국 건국한 다음에도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국군을 만들 때 해프닝이 일어나요. 양반하고 상놈이 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반 상놈이 어떻게 같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이게 조선의 법도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를 만드는데 문제가 생겨요. 군대는요,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내무반에서 같이 잠을 자야 돼요.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를 만드는데 양반군, 상놈군, 양반은 양반끼리 자고 상놈은 상놈끼리 먹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래갖고 그냥 대한민국 국군이란 걸 만들었더니,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시는 위대한 독립투사들이 다 열받으셨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누가 될까봐 말씀 안 드립니다만, 왜? 아니, 나라를 세우는 것도 좋고 군대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지, 어떻게 양반 상놈이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느냐? 여러분, 독립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반들은요, 양반처럼 독립운동했어요. 김구 선생님 같은 분도 기록을 보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냥 가만히 서 계세요. 그럼 하인이 세숫물 들고 와갖고 세수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버선도 신겨주고 그랬습니다. 같은 독립투사도요, 양반하고 상놈이 같이 밥 먹으면서 독립운동한 사람 없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단 한 사람. 상놈들하고 독립운동 같이 하고 백정들하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말한 독립투사는 이승만밖에 없었어요. 독립운동할 때도 양반 상놈 따로 놀았습니다. 그래, 대한민국 국군 만들 때 양반 상놈을 구별하기가 복잡하니까 독립투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예 귀찮으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양반 출신만 받자. 상놈이 오면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상놈은 어떻게 잠을 같이 자고 밥을 같이 먹어요? 군대에서 어떻게 같이 싸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또 양반군, 상놈군 구분하면 또 그것도 좀 어렵고, 아예 문제가 생기지 않게 양반 출신만 군인으로 받자. 이승만 박사가 그럴 수는 없다. 위대한 독립투사들이 열받아갖고요, 그러려면 나 대한민국 군대 안 한다. 사표 내고 가신 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세울 때까지 양반 상놈 남자 여자 차별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어요.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 있을 때부터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우수한데 왜 약소국으로 짓밟혔을까? 조선이 찬란한 문화국인데 왜 망할 수밖에 없나? 이유는 하나, 양반 상놈 차별했기 때문이다. 양반 남자만 교육시키고 양반 가운데서도 여자는 교육을 안 시킵니다. 아니, 그래 여러분, 세상에 양반 남자는 하나님이 똑똑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나머지 여자나 상놈들은 다 바보같이 만드셨을까요? 양반 가운데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안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상놈 가운데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안 똑똑한 사람이 있고,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양반 남자만 교육시키고 양반 남자가 모든 특권을 다 갖고 있으니 전 국민 가운데 조선 말기가 되면 돈 주고 양반 벼슬을 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양반 구실을 하는 토지와 재력과 모든 걸 가진 양반은 많아봐야 1%밖에 안 된다. 그럼 그 1%만 교육시키고 그 1%가 잘하면 나라가 잘 되고 1%가 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이건 국가 경영에 있어서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나머지 99%를 그 양반들이 갖는 혜택을 다 받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얼마든지 부강한 나라가 된다. 양반 상놈, 또 남자 여자, 세상의 절반이 여자인데요, 세상의 절반을 다 무시하고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교육도 안 시키고 자기 꿈을 발휘할 기회도 안 주고 나머지 절반만 갖고 나라를 움직여서야, 이래서야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양반 상놈 남자 여자 사람 차별하는 이 악습을 끊어버리면 이 우수한 한민족은 위대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젊었을 때 감옥에서부터 신분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 대한민국 건국을 딱 앞두고 자기 미국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가 나라를 세우면 5,000년 만에 처음 이 사람을 차별하는 못된 신분제를 없애는 엄청난 개혁을 할 거다. 내가 하는 개혁에 세계가 깜짝 놀랄 거다. 라고 이승만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자마자 시도한 개혁이 뭐냐? 토지개혁이에요. 이게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여러분 양반 상놈 제도는요. 법적으로는 1894년 여러분 역사 시간에 갑오경장, 갑오개혁이라고 들어보셨죠? 갑오경장으로 법적으로는 양반 상놈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갑오경장으로 새로 제작된 법률에 반상의 차별을 없앤다. 이런 조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법을 좋게 만들어도요. 사람이 법을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자, 왜 그 법이 지켜질 수 없었느냐? 상놈이 양반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으리, 아니 나으리도 아니지. 여보게, 법으로 양반 상놈 차별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동안 상놈이라고 나 무시했지? 앞으로는 무시하지 말고 나도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줘. 상놈이 그 법을 딱 배워갖고 양반한테 가서 법조문 그대로 얘기를 해줘요. 그럼 양반이 그거를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냐면요. 좋아, 너 오늘부터 내 땅에서 농사 짓지 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공장도 가고 직업 많습니다만은 조선시대까지 전 국민의 대부분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어요. 농사 지으려면 제일 기본적인 게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을 누가 갖고 있냐면 양반이 다 갖고 있어요. 양반이 곧 지주입니다. 상놈들은 그 지주 양반의 땅을 빌려서 거기서 농사 지어 갖고요. 1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소작, 수입의 절반을 소작료로 바쳐야 돼요. 그런 형편이니 아무리 법적으로 양반 상놈 차별이 없다 그래도요. 양반이 내 땅에서 농사 짓지 마 한마디면요. 이 상놈 집안 식구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으로 차별하지 말라 그래도요. 저절로 차별이 돼요. 아무리 법으로 상놈은 사람이다 그래도요. 상놈은 양반 앞에 가면은 굽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양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나 혼자 살고 죽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식들, 부모, 형제 다 이게 아주 밥줄이 걸려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토지개혁, 이 신분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으로 안 된다. 백날 교육해봐야 소용없다. 제일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 상놈이 양반 눈치 안 보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게 천재 아닙니까? 상놈들이 먹고 살게 해주면 내가 내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 양반한테 굽실거리지 않아도 돼요. 양반 눈치 안 봐도 돼요. 그럼 누가 양반한테 가서 숙이고 굽신거리고 수모를 당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방법을 해결해 줘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저절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래서 토지개혁을 추진합니다. 양반들이 갖고 있는 땅을 국가가 값을 지불하고 사요. 이 땅을 농민들, 상놈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를 해줍니다. 일단 땅을 줘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땅값을 차차 갚아 나가게 합니다. 북한에선 토지개혁한다면서요. 땅을 공산당에다 뺏었습니다. 북한 모든 땅은 수령님 거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요. 북한 전역에 별장만 7,000개가 넘어요. 미국의 농구 선수 로드먼이란 친구가 김정은이가 농구 좋아했고 몇 번 갔잖아요. 갔다 와서 뭐라 했냐면 야, 내 친구 김정은이는 세계 최고의 부자다. 별장이 으리으리하고 요트가 있고 걔는 정말 제왕처럼 산다. 맞습니다. 왜? 김일성이 지주예요. 나머지 국민들은 다 거기서 소작농으로 농사 지으면서 농사 지으면 공산당한테 다 뺏기고 그러니까 400만이 굶어 죽었죠. 김정은이가 집권한 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 세계 유세 언론에서 김정은이 다 망에 자빠진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토지개혁해야 된다. 그게 북한 경제에 대한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토지개혁한다 그러고요. 농민들의 땅을 다 뺏어갖고 공산당이 가졌어요. 사실은 공산당이 가진 게 아니라 공산당의 이름을 내걸고 김일성이가 가졌죠. 세계에서 제일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북한의 토지개혁이 성공했다. 요따오로 엉망진창으로 가리키죠. 사실은 세계에서 토지개혁을 제일 잘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교과서 뭐라 하냐면 한국은 땅을 돈을 받고 지주한테 사서 농민들에게 돈 받고 나눠줬기 때문에 그건 잘못한 거다. 북한을 봐라, 공짜로 나눠줬다. 아니 북한이 농민들한테 땅을 공짜로 나눠줬으면 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겠어요? 자기 땅에서 농사져서 먹고 살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사는요.
철저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했던 분입니다. 땅을 사갖고 공짜로 나눠주면 그게 뭐죠?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한국의 좌파들이 뭐 무상급식 그러죠? 여러분, 무상급식이 진짜 무상입니까? 도시락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요, 만나처럼? 무상급식이 아니고 정확한 말은 세금급식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밥 사주는 거죠. 그게 뭐 어떻게 무상이겠어요? 지구상에 무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딱 기도했더니 갑자기 예배당이 딱 지어졌어요? 여러분이 그냥 딱 눈 감고 하나님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가용이 만들어졌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일하고 돈 벌어갖고 그 돈을 주고 자가용도 사는 거고 집도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만들어 주셔서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지어갖고 이 땅을 네 돈 주고 살아. 그래야 사람이 당당해지고 자부심과 독립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신 토지 가격은 엄청 싸게 만들었어요.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게 이런 토지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승만 대통령 정부가 전국에 있는 양반들의 땅을 국가가 사서 이걸 일단 농민들에게 다 나눠줘서 열심히 농사 지은 다음에 거기서 그 땅값을 갚아 나가도록 토지 개혁을 추진할 때 그 당시 국회의원들은 양반 출신이 많았을까요? 상놈 출신이 많았을까요? 국회의원은 100% 양반입니다. 양반은 곧 지주입니다. 그러면 지주가 중심이 된 국회가 이승만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당연히 반대합니다. 왜? 아니, 소장료가 50%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양반인데요. 우리 집에서 거느리고 있는 하인이 100명입니다. 이 100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의 50%, 절반을요.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세금으로 다 거둘 수 있어요. 이게 소장료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1000명이다. 그럼 나는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요. 가만 앉아 있어도 잠만 자도 500명의 1년 연봉이 나한테 들어와요. 1000명의 소장농을 거느렸다고 생각하면 1000명이 열심히 일해갖고 거둔 것의 절반을 1000명이 나눠요. 근데 그 절반을 한 명이 다 가져요. 그러니 이게 양반의 재산은 어마어마해지고 소장농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놈은 굶어 죽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죠. 양반 입장에서는 아니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몇백 명의 소장농, 상놈들이 번 돈의 절반을 내가 다 갔는데 이걸 개혁을 해가지고 나도 내 손으로 농사지어서 내가 벌어들이는 돈과 상놈이 벌어들인 돈이 똑같아져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나는 양반으로 농사 안 지어봤는데 너도 농사 지라는 거예요. 상놈이 나보다 농사를 더 잘 지으면 상놈이 나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와, 양반 입장에서 이거 혈압 오르는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결사적으로 이승만 정부의 개혁을 반대해요.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승만 박사가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해갖고 국회를 압박을 합니다. 이래서 독재자라 그래요. 독재한 게 맞습니다. 원래 민주주의 절차에 의하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국회에 있는 양반놈들이 국민들 먹여 살리는 개혁 법안을 자꾸 반대하니까요. 이승만 박사가 국회를 눌렀어요. 국회를 무시했습니다. 국민을 동원해서 국회를 압박했어요. 독재를 하신 게 맞습니다. 그 독재를 통해 국민들 먹여 살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호소한 이승만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이거 누르면 되죠? 자, 1948년 12월 4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토지 개혁 문제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는데요.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집집마다 라디오가 있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시골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요. 그 집 마담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갔고 이 연설을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5000년 만에 처음 농민이 땅을 갖게 될 것이냐. 동시에 5000년 만에 처음 지주들이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이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가 걸리면 다 눈빛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먹고 사는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요.
양반은 양반대로 이 연설을 듣고 상놈은 상놈대로 연설을 들어갔고 라디오도 없던 시절인데 이 연설의 청취율이 86%, 대한민국 신기록입니다. 86%가 연설을 들었어요. 제가 이 연설문을 공부하다가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이 라디오 연설 원고를 어렵게 제가 굳이 읽어봤거든요. 제가 왜 기절했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전 국민이요. 절반으로 딱 나눠서 내전 상황입니다. 이승만, 정부, 상놈 이게 한 팀이고요. 국회, 양반, 지주 한 팀으로 이건 목숨 건 싸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요.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렇게 국민이 다 반이 아니죠. 사실은 숫자로 따지면 상놈이 훨씬 많지만 어쨌든 양대 세력이 다 목숨 걸고 싸우는데요. 내가 이런 극심한 분열을 일으키면서도 토지개혁을 하려는 목적이 뭐냐?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거나 부자와 빈민을 도장 쳐서 낸 것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1%였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이 싸우고 국회가 반대를 하는데 내가 독재자란 욕을 먹어가며 실제로 독재 권력을 발휘해서 국회를 눌러가면서 왜 토지개혁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이게 무슨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 1%밖에 안 되고 99%가 기독교인 아닌데 전국민 대상으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 너는 양반이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상놈이니까 죽도록 고생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중간에 생략한 내용은 근데 사람들이 왜 양반 상놈 차별 제도를 만들었느냐? 이걸 아주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사람 차별 안 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 차별해갖고 결론 부자는 대대로 부자, 양반은 대대로 양반. 이렇게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은 다시 없을 거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정체의 주의는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하려고 하는데 민주주의란 건 뭐냐? 반상, 양반과 상민이라 귀천, 귀족과 천민이라 하는 등분,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인민이, 여기서 말하는 인민은 요즘 말로 하면 국민입니다. 조선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에 보면 일반 백성을 인민이라고 그랬어요.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봐도 조선 인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인민이란 말이 일반 국민 가리키는 좋은 말인데 요게 북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인민 그럼 지금 북한의 그 프롤레타리아, 민중 이렇게 돼갖고 공산주의자들이 인민이란 말을 차지하는 바람에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은 원래 인민이란 말은 국민을 가리켰어요. 3.1절 독립운동서에서도 인민이 나옵니다. 모든 인민, 모든 국민이 평등 자유로 천연한 복리를 다 같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 대목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승만의 천재성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서양 사람들이 민주주의 만들 때요. 민주주의는 정치제도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국민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은 투표가 있어야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아야 민주주의다. 또 한 당이 독재라는 것이 아니라 다당제, 여러 당이 서로 경쟁하는 이게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냐? 선거해야 되고 여러 당이 있어야 된다. 선거하고 당은 정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선거를 통해 여러 당의 경쟁 가운데 하나를 뽑아갖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승만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거도 해요. 당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다 굶어 죽어요. 선거도 하고 당도 여러 개 있는데 99%는 굶어 죽고 1% 양반 부자만 잘 살아요. 그러면 선거를 하니까 당도 여러 개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맞죠? 이승만 얘기는 그거예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선거하고 당이 여러 개 있다 그래도 국민들이 다 굶어 죽는데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 국민들 양반 상놈 차별하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 민주주의란 건 뭐냐. 사람 차별하지 않아갖고 모든 국민이 일단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전까지 서양 사람들이 만든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 이퀄 정치입니다. 근데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 이해했어요. 민주주의를 인간 평등으로 이해했어요. 양반 상놈 차별하면서
선거제도만 있다고 민주주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 대부분이 소장농 돼서 상놈 돼서 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는데 국민들 굶겨 죽이는 게 민주주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국민들 인간적으로 살게 만들어주고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다. 말 됩니까? 말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승만 독재자라 그랬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승만을 위대한 민주주의 성격자로 재평가해요. 왜? 국회를 누른 건 독재예요. 그러나 그 국회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양반을 위한 법을 만든다면, 양반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그 국회를 눌러서 전 국민 잘 살게 만든 거, 이거야말로 국민을 받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다.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를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했어요. 이게 이승만의 천재성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민주주의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민주주의 하는데 국민 다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 근본적 병통을 먼저 교정하여야만 모든 폐단이 차서로 바로잡힐 것이므로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먼저 토지개혁해서 국민들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게 건국 대통령의 탁월한 성찰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을 동원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중에는 협박까지 하고 정말 독재자로서 사람을 뭐 이렇게 토지개혁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온갖 압력을 다 가하셔갖고 결국 농민들이 땅을 골고루 갖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 토지개혁에 대해서 2006년 월드뱅크가요, 세계은행에서 20세기에 어떤 나라는 경제가 막 발전합니다. 어떤 나라는 경제가 하락해요. 이 어떤 나라는 경제가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하락하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조사해 봤더니 토지 개혁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개혁을 안 해가지고 혹은 공산당식으로 토지 개혁을 잘 못 해가지고요,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 짓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이거를 당 간부가 다 뺏어가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은 그걸 윗사람이 다 뺏어갑니다. 그럼 직장생활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안 해요. 내가 일해도 다른 놈이 가져간다. 이러면 국민들 전체가 일을 안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요, 국민 전체가 다 일을 안 하니까 그런 나라 경제가 하락합니다. 굶어 죽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둔 걸 다 내가 갖는다.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월급도 올라가고 영향력도 끼치게 되고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토지를 개혁해서 땅을 나눠줘서 네 땅에서 네가 농사 잘 지으면 그건 네가 다 갖는 거야. 네 자식들 다 공부시킬 수 있어. 이러면 국민들이 다 같이 열심히 일합니다. 전 국민이 열심히 일하니까 경제가 마구마구 성장하겠죠. 토지를 개혁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 나라는 경제가 발전하고, 토지를 공산당이나 왕이나 종교 집단이나 소수가 다 갖고 나머지 국민들 노예처럼 만들어서 국민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만들면 그 나라 경제는 곤두박질 친다. 이게 2006년 세계은행의 연구 결과인데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토지개혁 제일 잘했느냐 봤더니 20세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7천년에 경제성장률 1위도 대한민국, 토지개혁을 제일 잘한 1등도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계의 평가예요. 대천덕 신부님이라 그러면 가톨릭, 천주교를 연상하기 쉬운데 이분은 개신교 계통인 성공회 신부님입니다. 원래 장로교 목사님 집안에서 장로교 교육을 받으신 분인데요. 성경적 토지 제도를 연구하셨어요. 한국에 왜 공사되지 않았느냐?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철저히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토지를 함부로 사고 팔지 말아라. 또 네 땅에 거하는 빈민들한테 먹을 거를 줘라.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가난한 자 돌봐야 된다. 가난한 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철저히 성경적으로 토지개혁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게 성경을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저 나라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성경적인 토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산화를 막아주셨다. 이게 대천덕 신부님의 해석입니다. 제가 토지개혁 강연하고 나면요, 저한테 항상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제가 이승만의 토지개혁에 대해서 책도 썼는데요, 제가 책 쓴 것보다 한 10배쯤 더 많이 증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강연하고 나면요,
옛날에 지주였던 분의 후손, 상놈이었던 분의 후손 다 찾아와갖고 자기가 겪은 일을 저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뉴욕에서 강연을 했는데 거기 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오셔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손을 딱 붙들고 그 마을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있고 정자 있는데 거기 딱 가갖고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라 그러더래요. 그 동서남북을 딱 봤더니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네 눈에 보이는 땅이 전부 다 우리 가문 소유다. 이게 무슨 창세기 아브라함 비슷하죠. 동서남북 봐라 이 땅을 차지할 거라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봤는데 그 넓은 들판이 다 그 집 차지였대요. 그 동네에서 유일한 양반 지주죠. 5살 때부터 거리에 나가면요 옆집 60대 할아버지가 아이고 도련이 오셨습니까 절을 해요. 10살 11살 때 설날이 되면요 설날 추우니까 눈 내리잖아요. 눈 내리는데 50살 60살 된 아주머니 할머니들 수십 명이 마당에 그냥 줄 서가지고요 감히 설날 세배한다고 상놈이 양반댁 마루에 올라갈 수는 없죠. 마루에 딱 앉아있으면 마당에서 동네 사람 수십 명이 눈 맞으면서 9살 10살짜리한테 절을 했대요. 저는 뭐 하녀 그러면 식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식모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식모는 밥하는 사람이고요 반찬하는 찬모가 따로 있었대요. 하녀도 밥하는 하녀, 반찬하는 하녀, 세수시켜주는 하녀, 목욕시켜주는 하녀, 옷 입혀주는 하녀, 바느질하는 하녀, 하녀 종류도 수십 종류야. 워낙 부자로 살았으니까요. 어렸을 때 그 마을에서 양반 도령이 혼자니까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옆집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랑 놀고 오면 맨날 회초리 맞았대. 왜? 상놈의 자식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6살 때 회초리 맞으면서 생각했대요. 6살짜리가 양반이 뭔지 상놈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친구죠. 야, 내 친구인데 무슨 양반 상놈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왜 내 친구랑 못 놀게 하지? 그러니까 한번 회초리 맞고 났더니요. 그 다음날 갔더니 그 친구는 이 양반 도령을 회초리 맞았죠. 그 양반 도령이랑 야 놀자 그랬던 상놈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기 직전까지 맞았죠. 애는 쩔룩다리고 오더래요. 눈이 다 터져가지고 아유 도련님 나오셨어요. 어제까지 뛰어놀던 친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상놈의 자식이 양반 도령한테 야 임마 어쩌고 이러고 뛰어놀았으니 야 임마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몰살당해 쫓겨나가면 이러고 아버지 엄마 그냥 부식갱이로 두들겨 패갖고요 다리를 쩔뚝거리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어리면 그 다음부터 친구가 자기만 보면 슬슬 피하죠. 항상 인사하고 어린 마음에 이게 상처가 됐대. 야 이 양반이 뭐길래 말이야 친구랑 놀지도 못하나 그랬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집안에 초상이 나가지고 어른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 우리 이제 끝장났다고. 그게 뭔가 몰랐는데 그 다음날 아침 딱 됐어요. 거리에 딱 나갔더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딱 보면은 절하던 10살짜리한테 꼼짝 못하고 절하던 그 동네 어르신이요 딱 보더니 왔냐? 그러고 침을 탁 뱉더래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토지개혁한 날이에요. 상놈들이 자기 땅을 갖게 되니까 양반한테 굽실거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야 그동안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더럽고 치사한 꼴 참았지? 이제 너나 나나 똑같이 농사 짓는 신세야. 양반 네가 농사 지어봤어? 나한테 배워야지. 이러고 동네 사람들이 침 뱉고 무시해갖고요 그 지역에서 못 살고 이사를 가셨대요. 또 한 분은 저한테 오셨는데요. 그 뉴욕 조선 왕실 종친회 간부급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저랑 딱 악수를 하는데 기자란 사람 될 것 같고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역사적인 사진이래. 나는 왜 역사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찍어줬어요 사진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물어봤더니요. 여러분 3.1운동이 일어난 게 고종 황제 장례식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60만세 운동은 순종 황제 장례식이었어요. 임금님이 돌아가시니까 나라 뺏긴 백성들이 울분이 폭발해가지고 장례식 날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게 조선 사람들이 왕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서 임금님 돌아가시면 이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그러니 조선을 식민지로 잘 다스리려면은 왕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일제시대 내내 조선 왕실이 계속 특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요 부인이 뭐 5명, 9명 뭐 이래요. 그러니까 평생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왕실이니까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죠. 이승만 대통령도 전주이씨
양녕대군의 16대 후손입니다. 그 이승만 박사 대통령 됐을 때 왕실에서 그러면 그렇지 무슨 민주주의니 어쩌고 해도 조선시대부터 우리 전주시가 왕실인데 대통령 당연히 우리 전주시에서 왕실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믿었던 이승만이요 토지개혁을 해갖고 그거 뭐 양반 상놈 토지개혁하는 거 좋은 일이지. 우리는 양반 위에 있는 왕이니까 해당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승만 박사 뭐라 하냐면 당신들도 농사 지시오 이러고 왕실 토지도 다 똑같이 분배해 줘 버렸습니다. 이러니 왕실 사람들이 이건 충격이죠. 열받아 갖고 실제로 정신병 걸려 갖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 그 왕실 종친에서는 지금도 역적 이승만 놈이 민족 정기를 흐려놨다고 아주 열받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승만의 토지개혁을 강연했는데 그 종친의 간부이신 분이 찾아왔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왕실 종친회가 역적 이승만 놈이 우리 왕실의 땅을 뺏어간 그 강연을 들어왔다는 거는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집안 어른들이 그 토지개혁 때문에 참 비참해지시고 힘들어지신 분 많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역사에 거대한 개혁이 일어나는데 희생자가 되신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고생하신 거죠. 불쌍하신 어르신이 많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들 땅 줘갖고 먹고 살게 만든 토지개혁은 훌륭한 겁니다. 또 왕실 종친회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요. 우리나라 5,000년 동안 농민들이 농사 지어갖고 쌀을 생산해냈는데 쌀밥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 지어서 아무리 쌀을 많이 거두어도 그 쌀은 양반이 먹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보리밥, 조밥, 옥수수 이런 거 먹고 살았어요.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상 농민이 땅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농민 가운데 대표, 각 지역에 촌장들이 땅을 갖게 된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722년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신라 경제가 최전성기에 왔을 때 이제 부강한 나라가 돼갖고 물자가 넘치니까 각 지역의 우두머리, 지금으로 말하면 촌장, 이장들에게 국가가 선물로 토지를 하사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거는 동네에서 한 사람이니까요. 전 국민 가운데 몇 프로 안 됩니다. 전 국민이 90% 이상의 농민이 자기 땅을 갖게 된 5,000년 역사상 처음 있었던 전무후무한 개혁이 이승만의 토지개혁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개혁에 대한 수많은 기록을 봤는데요. 가장 감동적인 한 대목. 수천 년 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했지만 수천 년 동안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농민이 이승만이 토지개혁하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박사 덕분에 내가 80평생에 처음 쌀밥을 먹어본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무지렁이 이 땅의 농민이 최고의 지도자에게 바치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어떻게 양반 상놈 제도를 없앴냐? 첫째, 양반만 갖고 있는 땅을 전 국민이 다 갖게 만들었어요. 둘째, 양반 그 중에서도 남자만 받던 교육을 전 국민이 다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승만의 교육혁명, 의무교육제죠. 하와이에 독립운동할 때부터 교육으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요 사진이요. 5,000년 역사상 처음 시도된 위대한 개혁의 장면을 담고 있어요. 요 사진 한 장 찍는데 5,000년 걸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승만 박사가 세운 하와이 한인학원, 여기 서 있죠? 요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 한인학원 교장 겸 교목 겸 국사 선생님 겸 국어 선생님 또 목사님으로 매주 설교를 하셨던 성경 선생님 이승만 박사가 세운 학교예요. 이 학교 뭐가 특이할까요? 남녀공학. 5,000년 만에 처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같은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조선시대 남녀 7세 부동석 들어보셨죠? 남자 여자가 7살만 되면 부동석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7살 되면요 남자애는 서당에 보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요. 여자애는 부엌이나 방앗간에 보냅니다. 노동을 시켜요. 남자 그 중에서도 양반만 교육시켰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 이전에 깨인 성각자들이 여자도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학교들을 세우신 분들은 있습니다.
이승만은 특이한 게요. 여자도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학교를 세운 게 아니라 남녀공학학교를 세웠어요. 왜? 남자애와 여자애가 같은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뛰놀고 어렸을 때부터 평등하게 자라야 그래야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남자 여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남녀가 서로 평등하게 지내는 법을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남녀공학학교를 우리 역사 최초로 세웠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원래 남자만 교육시키다가 여자도 교육시켜서 남녀공학학교를 세웠다 그러면요, 남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주로 5천년 동안 우리는 주로 남자 교육시켰으니까요, 남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자를 새로 받아줘 갖고 여자가 몇 명 곁들여진 이런 학교를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 보니까요, 3분의 2가 여자예요. 여학교에다가 남자애들을 껴줬어요. 남자가 더 소수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어제 말씀드린 한성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수백 편의 글을 썼는데 그 글 그대로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글 가운데 하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서북지방 평안도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하니 참으로 괴이한지라. 이러고 이승만 박사가요, 평안도의 속담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엄마가 10달 배 아파갖고 아기를 낳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이 아니라 딸이 났어요. 그럼 산모들이 슬퍼갖고 울어요. 아유, 난 아들도 못 낳았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고 저 쓸모없는 딸은 키워서 뭐하나, 나처럼 노예처럼 일만 할 텐데, 이러고 내가 10달 배 아파서 고생했는데 이게 쓸모없는 딸이 나와갖고 섭섭하다고 웁니다. 와, 정말 비정한 세상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자기가 딸 낳아놓고 이 쓸모없는 거 낳았다고 울었어요. 그 옆에 있는 주민들 와갖고 이 산모를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냐면요, 한 해 흉년 때웠다고 치시오. 이게 평안도의 속담이에요. 옛날에 농사 짓던 시절에 흉년이란 건 끔찍한 겁니다. 흉년 들면요, 진짜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요. 흉년 들면은 가족이 다 그냥 영양실조 걸려서 막 불구자되고 굶어 죽고 난리가 납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 끔찍한 흉년을 한 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딸 가진 부모예요. 왜? 흉년 들면은 그 딸을 술집에 팔든지 방앗간에 팔든지 딸을 팔아서 나머지 식구가 한 해 흉년 굶어 죽지 않고 넘길 수 있어요. 그 딸은 섭섭하지만 흉년 들었을 때 얘 팔면 되니까 괜찮아, 한 해 흉년 때웠다고 치고 다음번에 아들 낳으면 돼. 이승만 박사 감옥에서 그 글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여자를 차별해갖고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 이것도 더 고쳐야 된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했는데요,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하와이에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쫙 순찰합니다. 하와이를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광경을 자꾸 보게 돼요. 하와이는 그때 미국 사람도 많이 와 있었고 예나 지금이나 세계적인 관광지잖아요. 하와이가 조선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하와이에 노숙자가 들끓어요. 신기한 건 노숙자가 전부 어린 여자예요. 아니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이 선진국 하와이에 왜 여자애들이, 깐난쟁이들이, 아니 엄마 젖이나 빨 애들이 거지가 돼갖고 기어댕기지? 애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안 씻어갖고 시커먼데 가만 보니까 미국에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와이 원주민하고도 안 닮았어요. 생긴 게 꼭 조선애처럼 생겼습니다. 말을 걸어봤더니 조선말을 못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조사해봤더니요, 한국 땅 조선에 살 때 딸라면은 그냥 흉년 들면 술집에 팔아버리고, 이 악습이 조선 사람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노동자로 많이 일했거든요.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신부를 데려가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딸이 나왔습니다. 조선에서 몸에 젖었던 악습을 하와이에서도 그대로 반복한 거죠. 조선에서는 그 딸을 술집 같은 데 팔면 되는데 하와이에서는 선진국이라 딸을 함부로 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딸 낳아서 거리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딸들이 노숙자가 돼갖고 조선 사람이 낳는데 엄마 아빠가 버렸으니 조선말을 못하죠. 그리고 기어댕긴 거예요. 그런 애들을 이승만 박사가 다 데리고 와서 학교를 세웠어요. 여자 거지가 하도 많다 보니까 여자애들을 잔뜩 모아놓고 학교를 세웠는데 여학교가 아니라 남녀공학을 세운 겁니다. 남녀는 평등하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배우고
같이 경쟁하고 같이 어울려서 남녀가 골고루 개발되는 평등국가, 국민국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자애들을 하도 많이 주워왔기 때문에 여학생이 훨씬 많은 거예요.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전 국민에게 글자를 가르칩니다.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단 하루라도 학교를 가본 사람이 전 국민의 14%, 요 14% 가운데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 12%, 88%가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국가. 그렇게 무식한 나라였습니다. 원래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이승만 대통령이요,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하루 밥 세끼 못 먹는 가난한 나라에서 의무교육제라는 걸 실시해요. 아이가 일정 연령이 되면 초등학교를 무조건 보내게 만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때는요, 학령기 아동 초등학교 입학하는 비율이 96%, 학교 가본 사람을 14%에서 96%로 엄청나게 끌어올렸어요. 이래서 전 국민의 90% 이상이 글자를 읽게 만든 거죠. 자, 자라나는 어린애들은 학교에다 집어넣고 배우게 만들었어요. 어른들은 어떡하죠? 이미 배울 나이가 지났잖아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입니다. 전국의 교회, 마을회관, 들판에다 천막 쳐놓고 지식인들, 공무원들 다 보내갖고요, 전 국민에게 글자를 가르쳐요.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할 때 교육받은 사람은 14%에서 96%,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은 12%에서 90%로 늘어납니다. 이것도 5천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글자를 읽게 된 거. 전 국민의 글자를 읽는 비율이 제일 많았던 게 12%예요. 조선시대는 한문을 썼기 때문에 12%도 안 되죠. 10% 미만이죠. 한 5% 됐을까요? 보통 우리나라 글자 많이 읽는 게 전 국민의 5%? 많이 봐야 7%, 8%인데 이승만 박사는 그거를 90%를 만들었습니다. 전 국민 글자를 다 읽게 만들었어요. 이승만 박사 때 기록을 보면 재밌습니다. 자, 5천년 동안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건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아버지가 학교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지 마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생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 우리나라 특히 그 중년 이상 여성분들은 이 배움에 대해서 한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딸이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 가서 돈 벌어. 네 오빠는 아들이니까 대학까지 공부시켜야 돼. 이래가지고 사실 오빠보다 공부 잘했던 딸들이 공장 가서 일하고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때론 그냥 초등학교만 마치고 이래서 돈 벌어서 아들들 뒷바라지했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엔 그렇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안 보내는 건 아빠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뺏은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안 보내면 그만이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의무교육제라는 걸 만들어 갖고요, 당신 아들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적어도 초등학교는 마쳐야 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러고 애들을 강제로 학교에 집어넣습니다. 농민들이 열받죠. 내가 학교 안 보내겠다는데 대통령이 뭔데 우리 아들을 강제로 학교에 집어넣냔 말이죠. 이 아들놈이 학교 가서 공부하더니 아니 가고 아니에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지가 무슨 대학에 간답니다. 무슨 뭐 의사가 되고 뭐 지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 농사일 때 한창 바쁠 때 아빠는 들판에서 뼈 빠지게 농사 짓는데 아들은 학교 가고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일손이 모자란 판에. 아이, 농민 아버지들이 열받아 갖고요, 학교 가고 막 데모를 합니다. 교육은 무슨 교육이냐? 우리 아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아니, 농사꾼이 글자는 배워서 뭐하냐? 내가 우리 아들 학교 안 보내겠다는데 왜 강제로 나라에서 학교를 보내냐?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그때 아빠들이 그러고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 독재를 하셨어요. 그 농민 데모를 싹 흩어보냈습니다. 그냥 강제로 다 해산시켜 버리셨어요. 당신 아들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무조건 글자는 배워야 되고 초등학교 마쳐야 된다. 당신이 자식을 교육시키는 권리는 아버지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국가의 법으로 집행한다. 이러고 5천년 동안 아버지만 갖고 있던 권한을 국가가 뺏은 겁니다. 이게 엄청난 혁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을 다 교육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그 농민 데모를 다 그냥 흩어가면서 공권력, 경찰력을 막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농민들 다 쫓아내가면서 전 국민 글자를 다 가르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글자 가리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겉으로는 문맹 퇴치, 이제 우리가 지식 강국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왜 아이들은 전부 다 학교에 집어넣어서 글자 배우게 하고 어른들은 문맹 퇴치 운동으로 그렇게 한글 읽는 것에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을 거셨을까요? 이유는 성경이죠. 글자를 알아야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글자를 모르면 문명 국가가 되기 어렵죠.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국민들이 글자 읽는 건 당연하게 제일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기독교적인 의미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은 누구나 우수하다. 제대로 된 교육만 제공하면 이 짓밟히는 민족 안에는 세계 1등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교육은 글자를 먼저 알아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지면 한국은 근사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걸 믿으셨어요. 그래서 국민들 성경 읽히려고 목숨 걸고 글자를 가르치셔서 불과 10년 만에 5,000년 동안 전 국민의 10%도 안 되는 사람만 글자 읽었던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10년 만에 90%와 글자를 다 읽는 오늘날 지식강국 코리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자, 일반 국민들은 초등학교 다 집어넣어서 배우겠어요. 그러나 초등학교만 나온다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도자가 되려면 더 많은 실력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를 양성하는 엘리트 교육을 따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승만 박사가 집권하기 이전 50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대학교 학사 학위 이상 외국 학위를 받아온 사람이 50년 동안 500명이 안 돼요. 박사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학사, 외국 대학 졸업증 이상 소지자가 1년에 10명도 안 돼서 50년 동안 5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11년, 12년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세계 최강 대국 미국에 무려 2만 명을 유학을 보내요. 이렇게 해서 인재를 길러냅니다. 그럼 지금도 미국 유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 어려운 시절 한국에서 이승만 박사 때는요. 한국에서 집을 한 채 팔면은 집 한 채 판 값이 미국 가서 한 달 생활비는커녕 일주일 생활비도 안 됐을 무렵이에요. 한국과 미국의 격차라는 건 그 당시에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2만 명 무슨 돈이 있어서 유학을 보냈을까요? 그게 이승만의 외교력입니다. 미국하고 협상을 잘해서 한국 유학생 2만 명이 등록금 면제, 생활비 지원, 가끔씩 용돈까지 받아가면서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미국 사람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학, 연수, 수도 없이 보냈는데요. 이승만이 미국에 보내서 길러낸 대표적인 인재가 여러분 아시는 이 사람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별을 달았을 때, 준장이 되었을 때 일국의 장군이 되려면은 적어도 세계 최강 대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된다. 별을 단 준장 박정희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연수를 보냅니다. 박정희가 미국 딱 가갖고 제일 인상적인 거 두 가지를 보고요. 첫째, 그때는 한국에는 남한 북한 할 거 없이 나무에 산이 없었어요. 미국 같으니 숲이 울창해요. 야, 선진국이 되려면 일단 나무를 심어야 된다. 박정희 준장이 미국 가서 그걸 배워갖고 옵니다. 이분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이분도 독재를 하셨어요. 전 국민을 강제로 막 동원해갖고요. 산에 나무를 막 심게 했습니다. 나무를 몇 그루를 심었냐면요. 205억 그루를 심었어요. 스케일이 보통뿐이 아닙니다. 200만 그루가 아니고요. 205억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한국은요. 산에 나무가 없던 나라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조림국가. 세계에서 이 숲이 울창하기로 네 번째 안에 드는 나라. 너무 숲이 울창하니까 요새 막 멧돼지가 막 뛰어댕기죠. 서울 시내하면 멧돼지가 출현하는 원래는 산에 나무가 없었던 붉은 흙만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김동인 선생의 소설 가운데 붉은 산이라는 소설 옛날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소설도 있어요. 붉은 산 이게 조선입니다. 조선에 왔던 외국인들의 인상이 뭐냐? 산이 붉다. 나무가 없으니까요. 그 박정희가 미국 가서 나무를 보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열심히 심은 것은 박정희의 업적이고요. 박정희로 하여금 나무 심어야 된다는 깨달음을 준 것은 이승만 박사의 교육입니다.
이 나무 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북한이 홍수만 나면 그냥 다 굶고 난리가 나요. 얼마 전 함경도에서도 홍수가 나가지고 한 6만 명 이재민이 나서 정말 끔찍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 이재민 돕느라고 이것저것 뭐 비밀리에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요. 북한에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비만 오면은 다 흘러내리죠. 제가 구출한 탈북자 가운데 하나는요. 그 어머니가 겨울에 나무 껍질 벗기러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북한엔 산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그 자매 얘기가 그래요. 자기 집에서 나무가 있는 데까지 가려면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집에서 1시간을 가면은 나무가 나와요. 그런 거 나무 껍질을 다 벗겨요. 그래서 한 시간을 다시 와요. 그 나무 껍질을 절구 같은 데 이렇게 빻는데요. 이렇게 빻아가지고 가루처럼 만들어서 그걸 밀가루로 섞어서 떡처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먹는 거죠. 추운 겨울날 엄마가 1시간 걸어가서 나무 껍질 벗기고 오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갖고 얼어서 돌아가신 거죠. 엄마가 죽었으니까 이 자매가 10살 때부터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나무 껍질을 벗긴 거예요. 나무 껍질을 한 5년, 10년 먹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나무 껍질이 소화가 안 되고 자꾸 몸에 쌓이겠죠. 이게 몸에 쌓여가지고 항문을 딱 막아요. 이 변이 안 나오면은 가스가 차갖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애 응댕이를 덜쳐놓고 젓가락 같은 거로 항문을 쑤셔요.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말하자면 나무 껍질이 몇 년 동안 쌓이니까 이게 널빤지가 돼갖고 항문을 딱 막아버린 거죠. 이거를 뚫어가지고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서도 이 항문 쪽에 병이 생기신 분들은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항병원 이런 게 한국에도 많이 있죠. 이 항문 조직은 재생이 잘 안 돼요. 여기가 굉장히 약합니다. 못 먹어갖고 막힌 나무 널빤지 같은 거로 확 막힌 항문을 자꾸 그렇게 쑤셔대면요. 여기 상처가 나겠죠, 피부에. 그럼 상처가 났는데 거기 들어온 게 왔다 갔다 하면은 세균 감염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문이 썩습니다. 이게 썩으면 재생이 안 돼요. 항문이 썩어서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자동문이 돼요. 하루에 화장실을 10번, 20번 가요. 제가 구출한 탈북자 아가씨 하나 25살 이쁜 아가씨인데 기저귀 차고 댕겨요. 어렸을 때 항문이 망가지니까 나무 껍질 몇 년 먹어갖고요. 엉망진창이에요. 그 제가 구출한 탈북자를 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서울에 딱 도착하니까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습니까? 서울의 첫인상이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야, 서울은 진짜 빌딩이 높으네요. 자동차가 많이 달리네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더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야, 서울에 정말 나무가 많네요. 그 나무를 봤는데 눈물이 나더래. 눈물 나지 않겠어요? 엄마가 그 나무 껍질 벗기러 갔다가 얼어 죽었으니 10살 때. 엄마 생각나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 하늘에 있는 엄마한테 얘기했대. 엄마, 나 이 나무 많은 나라 와가지고 그 잎사귀를 보면서 한숨이 푹 나오더래요. 야, 나무 껍질만 먹었으니 잎사귀는 나무 껍질보다 훨씬 먹기 좋잖아요. 야, 대한민국 나무가 많아서 내가 저 잎사귀만 먹어도 굶어 죽지 않겠구나. 엄마, 나 나무 많은 나라 좋은 나라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생각하면서 울었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자학교에도 오면서 나무가 많습니다. 여기 숲도 있고요. 오늘 집회 오시면서 나무를 딱 보고 야, 오늘 강연회 마치고 저 잎사귀는 이거 우리 순에서 먹어야 되겠다. 저 나무가 몇 그루야죠. 잔치가 벌어지겠네. 잔치. 나뭇잎 보고 입맛을 다지신 분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리 가난해도요. 나뭇잎 보고 먹을 생각 안 해요. 왜 그러죠? 좋은 나라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좋은 나라죠? 우리 선조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뭇잎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저절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같은 한민족이에요, 여러분.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가진 같은 DNA 유전자를 가진 같은 조상의 후손인데요. 북한에서는요. 지금도 나무 껍질 먹어요. 제가 구출한 탈북자는요. 나뭇잎 보고 야, 저거 먹어도 내가 여기서 굶어 죽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외국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랑 같은 조상을 둔 같은 역사를 물려받은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문화를 가진 같은 민족인데도요. 지도자가 누구냐? 김일성이가 세운 나라는 그렇게 된 것이고 이승만이 세운 나라는 정반대로
번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한강의 기적,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기적이라 그러죠. 누구의 업적이냐? 박정희 업적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역사가들의 평가가 바뀝니다. 한강의 기적은 누구의 업적이냐?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동작품이다. 왜 그럴까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눈에 보이는 걸 만드셨어요. 고속도로 만드셨죠. 공장 세우셨죠. 수출품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박정희 작품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뭐가 있을까요? 고속도로를 깐 사람. 고속도로 누가 깔았죠? 천사가 내려와서 깔아줬을까요? 사람이 깔았어요. 공장을 세운 사람. 수출품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만들어냈죠? 누가 교육시켰죠? 그건 이승만이 만든 거예요. 일단 박정희 대통령 자체도 원래 이분의 형님이 남로당 활동하셨습니다. 그래갖고 대구 폭동 때 가담했다가 경찰 손에 죽어요. 그래서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젊었을 때는 이승만 지지자였는데 이승만 정권 때 자기 형이 죽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형이 박상희라는 분인데 박씨 집안에서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에 대통령이 나오면 상희가 대통령 될 거다.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 형님을 아주 존경하고 어려워했습니다. 자기 우상이었던 형님이 이승만 정권 하에 공산주의 활동하다 죽으니까요. 반감을 품고 젊었을 때 이 양반도 공산주의 활동을 좀 하셨어요. 그러다가 야 이거 빨갱이가 나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빠져나오려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공산주의 활동했으니까 사형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사면을 시켜주죠. 사형당할 뻔했던 전직 공산주의자 박정희를 사면시켜서 복직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별을 달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유학을 시켜주죠. 박정희 본인도 이승만 박사가 교육을 시켜줬고 박정희 대통령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킨 기라성 같은 위인들, 신현학 국무총리 이런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발탁을 하신 분이고요. 과기처 장관, 정근모 과기처 장관, 이한빈 부총리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한국 경제를 발전시킨 아주 뛰어난 인재들인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청년 시절에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유학을 시켜줬어요. 이승만 박사가 공부시킨 인재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잘 활용해갖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공장을 딱 만들었는데요. 공장에서 일하려고 국민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국민들이 글자를 못 읽어요. 그래서 비싼 돈으로 외국 기계를 수입했는데 기계 사용법을 그림으로 다 붙여야 돼요. 여러분 글자도 모르는 국민이 그림 보고 기계를 돌려가지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공장 세웠을 때 몰려든 국민들은요. 적어도 글자 다 읽을 줄 알았고요. 계산도 다 할 줄 알았고요. 학교 다니면서 규율에 복종하는 단체 생활도 다 해본 우수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은 국민대로 교육을 시키고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준비를 딱 시켜놨어요. 이승만 박사가 길러낸 지도자들이 이승만 박사가 교육시킨 국민들을 잘 지휘해갖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이승만은 사람을 만들었고 박정희는 경제를 건설했다. 그래서 한국의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동작품이다. 이것이 오늘날 역사가들의 재평가되는 역사 해석입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도요. 제가 강연을 하면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비싼 대안학교 가갖고 교육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했어요. 이 한국이란 나라 땅덩어리도 좁고 자원도 없고 약소국이었는데 한국이 번영한 비결은 딱 하나. 기독교 교육을 해갖고 기독교 정신으로 사람 길러냈기 때문이다. 기독교 학교가 한국의 비전이다. 이런 예로 제가 강연을 했는데요. 강당에 학생들이 한 1000여 명 쫙 앉아 있는데 그 학교 총괄 교장 선생님 70대 후반쯤 되셨을까요? 아주 백발이 성성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막 그냥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강연하는데 앉았다 일어섰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수서지를 잡았다가 놨다가 얼굴이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정신 살라내갖고 이쪽 보고 강연했어요. 저 하도 헷갈려갖고 딱 보니까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야 강연이 딱 끝나자마자 그분이 저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고 소리 질러요. 막 얼굴이 막 빨개져갖고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와가지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드디어
그동안 갈고 닦은 영빨을 시험할 순간이 왔구나. 내가 이 귀신을 한 방에 쫓아가지고 영역을 시험하리라. 그리고 딱 오면 사탄아 물러라. 쫓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 뒤에서부터 목사님 이러면서 막 뛰어나오시더니요. 제 앞에 딱 서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마지막 유학생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난 귀신 들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승만 박사가 장학금 줘서 미국 보낸 마지막 유학생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증인이었어요. 이제 끝난 다음에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하야하시기 직전 마지막까지 뭐 하셨냐면 장학생 뽑아갖고 이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죠. 대통령 관저로 불러서 장학증서 주면서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 이승만 박사한테 장학증서 받고 그때 미국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대요. 몇 번 뭐 비행기 갈아타고 고생해갖고 미국 딱 도착해서 뉴스를 봤더니 이승만 박사 하야. 그 자기가 마지막 유학생이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 할아버지 만난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는데요. 7명을 딱 세워놨대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대통령 그러면 약간 임금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임금님 만난다고 그냥 딱 긴장해 서 있는데요. 학생 한 명 한 명 이승만 박사 당시 85세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젊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딱 앞에 세워놓고 한 명 한 명 일일이 물어보시더래요. 제일 먼저 뭘 물어봤을까요? 유학 보낸 학생을 딱 세워놓고 제일 먼저 물어본 거. 너 예수 믿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7명이 다 안 믿는데요? 그랬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놈아!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 되는 거야. 공부 안만 잘해도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미국 가면은 영어도 지금 네가 한국에서 아무리 잘해도 거기 가면 영어 따라가기 어려운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바쁠 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돼. 알았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주일 성수란 말을 태어나서 그때 처음 들었대요. 뭔지 모르지만 대통령 할아버지가 하라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너 예수 믿어? 이놈아 예수를 믿어야 사람 되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얘기하시대 할아버지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무리 시험 때문에 봐도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주일 성수 한다고 할아버지한테 약속하면 미국 보내주고 약속 안 하면 안 보내줄 거야. 협박까지 하셨다는 거야 이분이. 다 한다. 7명이 누가 저 주일 성수 안 할래? 미국 안 갈래? 누가 그랬겠어요? 다 한다 그랬대요. 그러고 나오면서 7명이 서로 얘기했대. 야 근데 주일 성수가 뭐냐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분 얘기가 그때 대통령이랑 약속한 게 있으니 저한테 뭐라냐. 목사님 제가 나이 80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를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그때만 해도 미국에 한인교회라는 게 없어가지고요. 무작정 미국 교회를 갔대요. 일단 영어도 못 알아듣겠고 기독교도 못 알아듣겠고 그 설교를 알아듣는데 3년이 걸렸대요. 3년 가서 구경한 거죠. 미국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다. 얘들은 우네? 무슨 일이지? 3년을 그냥 무슨 소린지도 모르면서도 대통령 할아버지랑 주일 성수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3년을 무조건 갔더니 3년 지나니까 설교가 뭔 소린지 이해가 되더래요. 그리고 3년 지나니까 야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목사님 제가 대통령이랑 약속해서 6년 다니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 충청도의 산골짜기 머슴집 아들이었어요. 머슴집 그분이 나중에는 미국 유학 가갖고 미국의 꽤 괜찮은 주립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그럼 저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도 쓰시고 미국의 서울대학보다 랭킹이 높은 명문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아주 근사한 대안학교 총괄교장으로 스카웃되신 거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머슴의 아들이었던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갔겠습니까? 어떻게 대학 갔죠? 이승만 박사가 토지개혁해가지고 머슴한테 땅을 주니까요. 머슴 아버지가 야 나는 상놈이라 까막눈이지만 내 자식한테는 못 배운 한을 물려줄 수 없다. 본인은 고생하시면서 농사 지어갖고 아들을 대학 보낸 겁니다. 머슴의 아들이 어떻게 대학 갔겠습니까? 머슴의 아들이 어떻게 유학까지 가갖고 서울대학보다 랭킹 높은 데서 교수 생활했겠습니까? 이게 다 이승만 박사의 업적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인도에 정말 존경받았던 압둘 깔람, 원래 과학자 출신 대통령입니다. 뉴욕 타임스에서 뭐라 그러느냐? 압둘 깔람은 인도의 국민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국에서 아주 뛰어난 가수, 국민 가수라 그러죠.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히트곡을 만들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전 국민의 존경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인도에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카스트가 3,000개가 넘는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불가촉천민, 촉감, 만지다는 뜻이죠. 불가, 만질 수 없는, 영어로 말하면 untouchable, 만지기만 해도 재수 없어지는, 만지기만 해도 부정타는, 그래서 얼굴도 피부 하나 만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차별당하는 사람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요, 누가 불가촉 천민인지 시골 가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불가촉 천민들은요, 목에 목걸이를 하는데 이 목걸이가 조그만 종지 같은 그릇이에요. 인도는 비포장도로가 많고 덥죠. 가다 보면 먼지가 나갖고 가래가 생겨갖고 침을 많이 뱉습니다. 한국에서 침 뱉으면 경범죄지만 거기야 뭐 비포장도로에 먼지 많으니까 다들 침 뱉고 살아요. 근데 불가촉 천민이 이 천안 아래 것이 땅에다 침을 뱉으면 그 땅 전체가 다 부정타죠. 이게 힌두교 교리예요. 그래서 침을 어디다 뱉냐면 그릇을 딱 목걸이를 해갖고 여기다만 뱉어야 돼. 이게 옆으로 떨어지면은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습니다. 불가촉 천민이 거리를 지나가면 발자국이 찍혀요. 그 땅이 부정타요. 어떡하죠? 내 발자국이 안 남도록 이 엉덩이에다가 꼬리처럼 빗자루를 달고요. 걸어갈 때는 내 발자국을 쓸면서 가야 돼요. 이렇게 비참한 취급당하는 불가촉 천민이 1억 7천만입니다. 지금도. 인도라는 나라 여러분 뉴스 검색해 보시면요. 유독 인도에서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버스 안에서 남자 승객 10명이 여자 하나를 강간해서 죽였다. 버스 안에서 막 10명, 15명이 그 여자 강간해갖고 죽이는 기사가 인도는요. 1년, 2년에 한 번씩 해외 토픽에 꼭 납니다. 사실은 인도 땅에서 매년 수십 건, 수백 건 일어나요. 그 왜 그러죠? 옛날 조선에 백정 입짓기 놀이 똑같은 거예요. 백정 집에 들어가서 입 찢는 거 이건 죄가 아니거든요. 나보다 신분이 낮은 여자, 신분이 높은 남자들 열댓 명이 강간하는 거 이건 죄가 아닙니다. 왜? 그건 짐승이거든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인도에서도 사람 취급 못 받는 불가촉 천민들을 위해서 한국 목사님들이 자선활동, 구호활동을 했습니다. 인도 대통령이 감사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다 대통령국에 초대해 놓고요.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야, 우리 인도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한국 너네도 카스트 제도 못지않는 양반 상놈 차별이 있었는데 너넨 그걸 어떻게 다 없앴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차별하고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 차별하고 건강한 사람이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차별하는 그런 나쁜 짓들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태어날 때 나는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당하신 분 있으세요? 적어도 한국은요. 인도처럼 이런 카스트 제도, 양반 상놈 제도 이런 차별은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당연하지만요. 인도 대통령이 보면은 놀라운 거예요. 야, 너네 어떻게 없앴냐? 우리는 한만 해도 이게 안 없어진다. 여러분, 인도의 유명한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 누구죠? 마하트마 간디. 간디 위인전이 대한민국 어느 초등학교 가나 다 있어요. 그죠? 그 간디가 어떤 분이냐? 인도 사람들이 하도 카스트 차별하니까요. 인도를 식민 통치했던 영국은 뭐 제국이었지만 그래도 제국주의였지만 기독교 문명국이었습니다. 그 영국 정부가 인도 사람한테 권유를 하는 거야. 야, 같은 인도 사람끼리 불가촉 천민이라고 저렇게 무시하고 차별하고 너무하지 않냐? 저 천민들의 권리도 존중해줘라. 그래서 영국이 강제로 뭘 강요했냐면요. 인도 의회, 국회를 구성할 때 불가촉 천민 출신들을 일정 퍼센테이지 국회의원으로 받아줬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불가촉 천민은 인도에서 국회의원 못 되는 거거든요. 강제로 인도가 불가촉 천민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국회의원 만들어줘가지고 그 비참한 사람들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열받아 갖고요. 저 인도 제국주의가 저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인도의 고유한 종교와 전통을 무시했다 그래 갖고요. 21일 동안 단식 투쟁했습니다. 그게 간디예요. 왜? 위대한 인물인 건 맞지만 위대한 힌두교인이었던 거죠. 불가촉 천민을 불쌍히 여겼지만 그 불가촉 천민이 국회의원 된다? 이건 목숨 걸고 단식해서 막아야죠. 그 천한 것이 어떻게 국회의원 됩니까? 이게 위대한 지도자라는 간디의 수준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나머지 그 지도자들의 생각이 간디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지금도 차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링컨하고 비교해 봅시다. 제가 오늘 신문에다가 이승만은 링컨보다 위대하다라고 썼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뭐 링컨이 이승만보다 위대한 점도 있겠지만 내가 뭐 다 위대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 비교해봐도 저는 이승만 박사가 뒤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인간 해방이란 걸 놓고 비교해보자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링컨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그죠? 그런데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한 게 1863년입니다. 자, 노예를 해방시켜서 100년이 지났어요. 1963년. 노예가 해방되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노예들 가운데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흑인이 몇 프로였을까요? 노예를 인간으로 해방시키고 100년이나 지났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투표권 없는 사람, 만 20살 넘은 사람 가운데 투표권 없으신 분 있어요? 국민이라면 투표권 100% 다 갖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어린 학생이 아니면. 노예를 해방시키고 100년이나 지났는데요. 1963년에 흑인들 가운데 투표권 가진 사람이 7%입니다. 100년 지나도록 투표권이 7%밖에 안 줬어요. 93%의 흑인은 투표를 못했습니다. 이게 링컨의 노예 해방이에요. 두 번째, 교육. 인터넷 뒤져보세요. 링컨이 흑인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다. 검색해보셔도 안 나올걸요? 학교 세운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 링컨이 그러면 노예였던 흑인들을 해방시켜서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줬느냐. 천만의 말씀. 남북전쟁 하느라고 정신없는데 무슨 먹고 살 길입니까? 그래서요, 미국 역사가들의 가운데서는 링컨의 노예 해방이 불완전하다고 비판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남부의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가지고 이 노예들이 북부에 가서 공장 노동자가 되는데요. 남부의 흑인으로 살 때보다 북부의 노동자로 살 때 더 가난해졌어요. 노예보다도 가난한 자유인이 됐습니다. 교육도 안 시켰고 가난하고 투표도 못하게 만들고 그 결과 세계 최강 선진국가인 미국에서 해마다 흑인 폭동이 일어나요. 뉴스에서 보셨죠? 미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흑인 남자의 4분의 1은 어디 거주하냐면 감옥에서 살아요. 배운 것도 없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 사방에 다 도둑질이거든요. 도둑질밖에 배운 게 없으니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링컨의 노예 해방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보면요, 링컨 기념관 크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링컨 동상이 딱 있는데 그 위에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노예 해방의 지도자 링컨, 이런 글자는 없어요. 왜? 노예 해방이 불완전하다는 건 미국 사람 다 알아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유니온을 지킨 지도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 연방이잖아요. 노예제도 때문에 미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될 뻔했는데 링컨이 전쟁을 해서라도 분단을 막았다. 그때 만약 미국이 남북으로 나눠졌으면 지금처럼 강대국 되기 어려웠겠죠.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지 않도록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된 국가를 유지한 위대한 국가 지도자로 링컨을 존중해요. 그래서 링컨 기념관에 새겨져 있는 딱 한 구절이 뭐냐? 유니온, 미국 연방, 아메리카를 지켜낸 지도자다. 이게 정확한 평가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승만의 신분 해방은 투표권, 양반, 상놈, 남자, 여자 100% 줬습니다. 흑인은 100년 지나서 7%예요. 교육, 전국민 90% 글자 다 읽게 만들었어요. 경제력,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기반 다 만들어줬습니다. 링컨하고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인간을 사랑한 인간 해방의 선구자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만 갖고 있었던 게 첫째 땅, 둘째 교육. 이승만은 그 양반만 갖고 있던 거를 전 국민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전 국민이 다 양반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승만 때문에 변화돼 버렸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이러면 높으신 분, 특권 계층, 이게 양반이에요. 지금은 양반이란 말 어디서 쓰죠? 부부싸움 하다가 이 양반이 왜 이래 지금? 술주정뱅이 남편한테도 이 양반아 술 좀 그만 먹어. 이제는 양반이란 말을요 국민 아무한테나 다 쓰는 말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죠? 전 국민이 실제로 양반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승만의 위대한 신분해방. 첫째가 교육혁명, 둘째가 토지개혁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5천년 만에 처음 농민들한테 땅을 주고 5천년 만에 처음 전 국민을 다 공부를 시켜서 전 국민을 양반 만들었어요. 야, 이런 위대한 개혁을 20대 때부터 감옥에서 준비했습니다. 50년을 준비했어요. 이게 하루아침 준비해서 된 게 아니에요. 50년을 준비해서 그냥 양반 상놈 차별하지 말아라.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법으로 양반 상놈 차별하지 말아라. 법 정해봐야 소용없다. 첫째,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둘째, 공부 가르쳐주면 저절로 평등국가가 된다. 이걸 50년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50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아까 토지개혁할 때도 하나님이 양반 상놈 차별을 안 하셨다 말했던 것처럼요. 감옥에 있던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와서 무릎을 칩니다. 이거다. 이 말씀으로 조선을 살릴 수 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모두 하나이니라. 이 말씀에 사로잡혀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건 무슨 얘기죠? 양반이나 상놈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 만들어서 기독교적으로 사람 차별하지 않는 이런 평등국가, 국민국가를 만들면 5천년 가난했던 이 나라가 그거는 국민들을 다 상놈이라고 무시하고 기회를 안 주고 그 재능을 발휘 못하게 됐으니까 5천년 가난했던 거죠. 교육을 시키고 먹고 살 길 마련해주면 이 국민들의 잠재 에너지가 폭발해서 위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감옥에서부터 그 말씀으로 비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 성경을 실천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크리스찬 리더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뒤흔든 거대한 개혁 5천년 역사를 뒤집은 이 엄청난 사건이요. 출발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성경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손이 되고 내 발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나의 투쟁이 될 때 내가 이 성경 말씀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토지개혁, 교육혁명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찬란한 개혁의 역사가 성경에서 시작되었고 기독교에서 시작되었고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을 그냥 귀로 듣고 끝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내가 이 말씀으로 5천년 역사를 한번 뒤집어 보리라 50년을 연구하고 투쟁했더니요. 이런 참 수천만 국민들에게 생명의 기회가 주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내가 그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는 가운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틀거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지도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 백성들의 역할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영향력이란 걸 생각해 볼 때 제대로 예수 믿는 신앙심이 제대로 뿌리를 내린 크리스찬 리더, 크리스찬 지도자가 탄생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가운데 80% 이상이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가지고요,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같은 거 가리키는 거 다 반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59명이 차별금지법, 사실은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법이죠. 그런 반기독교적인 법을 만들어 갖고요, 그거 막느라고 아마 우리 하 목사님, 여기 교인들도 고생들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전 국민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도자들이 이상한 짓 하면은 전 국민이 다 고생을 해요. 김일성이가 나라 세우니까 400만이 굶어 죽고 2천만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승만이 나라 세우니까 농민들이 땅을 갖게 되고 80평생이 처음 쌀밥을 먹게 되고 까막 눈이었던 사람이 글자 다 읽고 박사도 되고 석학도 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크리스찬 리더가 사자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지 말라는 법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사자교회에서 절대 대통령은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나오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사자교회에서 이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싸우고 이단들과 대결하며 종북 세력을 끝까지 저항하여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이곳 사자교회에서 대한민국을 번영시키는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가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곳 사자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개혁하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